먹지 마십시오. 그거 먹으면 당장 죽습니다. 명절 아침에 평온을 깨뜨린 건 담장 너머에서 날아온 돌덩이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을 부치느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던 제 손목을 누군가 짐승 같은 기세로 낚아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에서 바보라고 놀림받던 어린 기복이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직접 입에 넣어주시려던 노란 육전 한 점이 바닥으로 팽개쳐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술마다 배어들어 숨을 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시큰거리는 손목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문에 시집 온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명절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께서는 가문의 법도가 엄격하다며 며느리인 저에게 늘 가혹한 노동을 요구하셨고 이번 설에도 저는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 아래서 감히 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저는 묵묵히 뜨거운 솥 앞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부친 전 중에서 가장 노릇하고 두툼한 육전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드시더니 웬일인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입가로 가져다 대셨습니다. 연화야, 고생 많았다. 이 귀한 고기전 하나 먹고 기운을 차리거라. 평소답지 않은 그 친절함에 잠시 의구심이 들었지만 너무나 지쳐있던 저는 그저 감지덕지하며 입을 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담벼락 아래서 웅크리고 놀던 바보 기복이가 담을 뛰어넘어 제 손목을 움켜잡은 것입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저를 끌어당기는 힘은 강렬했으며 그 맑았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전을 가리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이 전에서 나는 냄새는 고기 냄새가 아니에요. 사람을 송장으로 만드는 독초 냄새라고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들고 있던 젓가락을 파르르 떠셨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명절 아침부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느냐.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집안의 머슴들이 달려와 기복이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아이는 끝까지 저를 바라보며 외마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육전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란 계란 옷 사이로 미세하게 보이는 검은 반점들. 그것은 분명 제가 넣지 않은 재료였습니다. 평소 모자란 아이라 생각했던 기복이의 입에서 나온 투구꽃 가루라는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복이는 머슴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육전을 발로 지식이며 악을 썼습니다. 아까 부엌 뒤편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가 가루를 뿌리는 걸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우물가 쪽 부엌 창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시기하던 동서뿐이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설날 아침이 피비린내 나는 암투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복이의 눈빛에서 바보의 광기가 아닌 진실을 꿰뚫어보는
천재의 번뜩임을 읽었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떡 하나 얻어먹으러 온 줄 알았던 아이가 제 목숨을 구한 은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하셨고,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막 저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이 전 속에 독을 탄 진범은 누구이며, 기복이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독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일까요? 기복이가 지목한 부엌 창 너머에는 차디찬 새벽 안개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문을 열어 젖혔으나 그곳엔 누구의 발자국도 범인의 옷자락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그곳에 서서 저를 지켜보았다는 사실만이 창살에 맺힌 미세한 서리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기복이는 창틀 아래 흙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마치 짐승처럼 냄새를 맡더니 우물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형수님, 저기 바위 틈새를 보세요. 저기에 나쁜 사람이 버리고 간 물건이 있어요. 아이의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은 이끼 낀 커다란 바위 틈이었고, 그 안에는 작은 갈색 도자기 병 하나가 반쯤 몸을 숨긴 채 박혀 있었습니다. 옛날 아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 병을 집어 들려던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야, 그건 내 약병이 아니냐? 뒤를 돌아보니 연분홍색 비단 저고리를 입은 동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동서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비열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복이는 동서의 화려한 치맛자락을 보더니 제 등 뒤로 숨으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제 손에 든 병을 가로채듯 빼앗으며 자신이 어젯밤 약을 먹고 버린 것이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병 입구에는 전에서 보았던 보라색 가루가 미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동서님, 이 약병에서 독초 냄새가 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제 물음에 동서는 안색을 싹 바꾸며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이 집안의 비밀이 기름진 명절 음식의 향기 속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복이는 제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저 사람 손에서 나는 냄새, 방금 그 전에서 나던 독초 냄새예요. 저는 동서의 고운 손을 억지로 잡아 쳐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낀 보라색 흔적과 미처 닦아내지 못한 미세한 가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명절의 환희는 사라지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기복이는 동서의 매서운 눈길을 피해 제 옷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문의 법도라는 허울 아래 저를 죽여서 이득을 볼 자가 누구인지 기복이와 함께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동서의 손목을 움켜쥔 제 손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서늘한 비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그저 버려진 약병을 주운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날카로웠으며 그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안채 문을 벌컥 열고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화려한 보라색 저고리 자락을 휘날리며 우리 두 사람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기복이는 시어머니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치맛자락 뒤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갈색 약병과 동서의 얼룩진 손끝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명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동이냐. 연화 너는 감히 동서의 몸에 손을 대다니. 가문의 법도를 어디로 배운 것이냐. 시어머니의 호통은 저를 향해 쏟아졌지만 정작 동서의 안색은 더욱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복이가 속삭였던 독초의 향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앞에 약병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병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방금 제가 먹을 뻔한 육전에서 나던 그 고약한 독초 향이 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곁에 서 있던 머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머슴은 재빨리 다가와 제 손에서 약병을 가로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도자기 병이 박살나며 그 안에 담긴 검은 액체가 흙바닥을 시커멓게 물들였습니다. 증거가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복이는 바닥에 엎드려 깨진 조각 근처의 흙을 손으로 움켜쥐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독이 땅으로 도망가네. 할머니, 독이 땅속으로 숨어서 이제 못 잡겠네요. 아이의 광기 어린 외침에 머슴들이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는 약탕기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드시던 보약 뒤에 누군가 숨겨놓은 또 다른 약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발을 들어 올렸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방금 전 부엌에서 맡았던 그 죽음의 향기와 일치했습니다. 동서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으나 저는 기복이의 도움으로 그 약사발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안채 깊숙한 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암투의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약사발을 본 동서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어 사발을 뺏으려 했으나 이번에는 기복이가 날렵하게 동서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이 약은 분명 동서가 저를 위해 정성껏 다렸다고 한 보약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서는 이 약을 보고 이토록 겁을 내는 것입니까? 제 서늘한 질문에 마당에 모인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동서에게 꽂혔습니다. 동서는 바닥에 넘어진 채 입술을 바르르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신음 섞인 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와 약사발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끼워진 커다란 옷가락지가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아 기분 나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리 의심스러우면 내가 직접 마셔보지 그러느냐? 가문의 어른이 준 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집안 어른의 약탕까지 손을 대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지만 그 속에는 저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약사발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가며 시어머니와 동서의 눈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그때 제 치맛자락을 잡고 있던 기복이가
갑자기 제 손을 쳐 올렸습니다. 사발에 담겨 있던 검은 액체가 마당 한복판에 엎어졌고 그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커다란 집게가 바닥에 쏟아진 약물을 몇 번 핥더니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동서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집게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본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개를 내려다보더니 싸늘한 시선으로 동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서야, 내가 감히 내 약탕기에까지 손을 댄 것이냐? 나를 죽이고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게냐?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동서는 실성한 듯 웃으며 자신은 그저 시어머니의 명을 따랐을 뿐이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복이는 동서의 품속을 가리키며 그녀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약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아직 채 쓰지 못한 투구꽃 뿌리가 흉측한 모습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흔적을 남긴 채 이 가문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투구꽃 뿌리가 마당 바닥에 흩어지자 동서는 마치 단단히 묶여있던 끈이 끊어진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연분홍색 비단 치맛자락은 흙바닥에 엉망으로 더럽혀졌고 곱게 빗어 올렸던 쪽머리는 헝클어져 귀신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자백은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여왔고 저는 소름 끼치는 냉기를 느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그녀의 옷가락지를 낀 손가락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기복이는 동서의 발치에 떨어진 투구꽃 뿌리를 하나 집어 들더니 마치 장난감을 구경하듯 이리저리 돌려보며 기괴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보라색 꽃집 뒤에 숨은 검은 심장, 주인을 죽이고 집을 삼키려 하네. 아이의 천재적인 광기가 섞인 노랫소리가 안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동서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시키다니, 누가 너에게 이런 폐륜을 저지르라 시켰단 말이냐? 이 집안에서 감히 나를 해하려 한 배후가 누구냐? 시어머니의 불호령의 동서는 실성한 듯 웃으며 대문 너머 어두운 사랑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었으나 최근 들어 정체 모를 손님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범인은 동서 혼자가 아니며 이 가문의 거대한 재산을 노리는 외부의 손길이 이미 집안 깊숙이 뻗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복이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형수님, 뒤를 보세요. 진짜 무서운 그림자는 아직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이의 시선이 향한 대문 근처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의문의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의 사내는 우리가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바람처럼 사라졌고 마당은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동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시어머니는 머슴들을 시켜
그녀를 관간에 가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쏟아진 탕약과 죽어버린 개를 보며 이 명절의 끝에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기보가, 너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제 물음에 기보기는 평소의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제 옷소매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주었습니다. 꽃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사러 온 사람이지요. 아이는 다시금 모호한 말을 남긴 채 우물가로 달려가 물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서늘한 뒷모습을 보며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사랑채의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동서가 관간으로 끌려간 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기보기가 가리켰던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어야 할 그곳의 문고리가 어색하게 비틀려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기보기는 제 옷소매를 잡으며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까치발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형수님, 저기 안에는 귀신이 살아요. 종이 밥을 먹고 사람의 이름을 먹는 아주 무서운 귀신이요. 아이의 말에 심장이 요동쳤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사랑채의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습니다. 끼익 하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열린 문 너머로 먼지가 가득 쌓인 책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방 같았으나 책상 위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벼루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방 안을 뒤지던 기보기가 책장 뒤쪽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 가문의 재산 내역이 빼곡히 적힌 장부와 함께 붉은 인장이 찍힌 의문의 서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겨보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가문의 전답이 누군가에게 헐값으로 팔려나갔고 그 대금이 향한 곳은 시어머니나 동서가 아닌 전혀 알 수 없는 외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장부의 마지막 갈피 사이에서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은 명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명단에는 저와 기보기의 이름 위에 커다란 가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가문에서 사라져야 할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사랑채 창살 너머로 아까 보았던 그 검은 도포의 사내가 우리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그는 창틀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저는 기보기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어디라고 이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이냐? 제 외침에도 사내는 대답 없이 품 안에서 날카로운 단검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날에는 투구꽃의 독보다 더 시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기보기가 제 손을 뿌리치고 사내를 향해 달려들며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공중에 흩뿌렸습니다. 장부는 귀신에게 주고 형수님은 어서 도망치세요. 종이들이 나비처럼 흩날리는 틈을 타. 저는 기보기의 손을 잡고 사랑채 뒷문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장부를 밟고 지나가는 발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채 뒷문을 박차고 나온 저와 기보기의 앞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의 서슬퍼런 발소리가 낙엽을 짓밟으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복이의 작은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은 채 가시덩굴이 옷자락을 찢는 것도 모른 채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흰색 무명 한복 저고리는 이미 나뭇가지에 걸려 누더기처럼 변했고 제 숨소리는 거칠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목구멍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기복이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와중에도 짐승 같은 감각으로 사내의 추격 경로를 피해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형수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기 바위 뒤에 아무도 모르는 사당이 있어요. 아이의 외침과 동시에 뒤쪽에서 쉭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단검이 제 머리칼 끝을 스치며 대나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뒤로 한 채 안개 자욱한 숲의 끝자락으로 필사적인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숲을 빠져나오자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황폐한 작은 사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가문의 선대 어른들을 모시던 곳이었으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금단 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려진 장소였습니다. 사당 주위에는 허리까지 오는 자풀이 무성했고 부서진 석상들이 기괴한 표정으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기복이는 익숙한 듯 사당 재단 아래의 비밀 통로를 열어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당 내부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향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가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자마자 사당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검은 도포의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칼날이 허공을 휘저으며 먼지 쌓인 괴짝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복이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재단 아래 좁은 틈새에서 사내의 검은 신발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사당 전체를 울릴 만큼 크게 들려 사내에게 들킬 것만 같은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내가 분풀이를 하듯 위패들을 바닥으로 던질 때 재단 구석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내는 그것이 자신이 찾던 물건인 줄 알았는지 급히 집어들었으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시어머니 박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은가락지였습니다. 그 은가락지는 시어머니가 가문에 처음 시집 올 때 가져왔다던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왜 이 버려진 사당의 재단 밑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사내는 가락지를 보고 칫하고 혀를 차더니 다시 숲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사내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후 기복이와 함께 비밀 통로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위패들 사이에서 저는 시아버지의 위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동서의 자백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 즉 시어머니가 이 모든 암투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주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복이는 위패를 닦아주며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진짜 유령이 될지도 몰라요. 진실의 무게는 이제 제 목숨을 담보로 가문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당에서 발견한 장부를 품에 숨긴 채 저와 기복이는 산길을 돌아 마을의 뒷길로 몰래 잦아들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고 가문의 웅장한 기와지붕 위로 보랏빛 노을이
피비린내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을 조심스럽게 열자마자 낮에 보았던 그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 곳곳에는 살기등등한 머슴들이 횃불을 든 채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복이의 입을 막고 헛간 옆 집단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집단의 거친 촉감이 뺨을 스쳤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스며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기복이는 제 옆에서 몸을 웅크린 채 마당 한가운데서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머슴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형수님, 저 사람들 손에 든 건 횃불이 아니에요. 우리를 태워 죽이려는 불꽃 귀신이에요. 아이의 낮은 목소리가 공포를 더 부추겼고 저는 품 안의 장부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담장 안에서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집단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자니 가장 신뢰받던 행랑아범과 시어머니의 측근인 노비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안 주인께서 말씀하셨다. 장부를 찾지 못하면 며느리와 그 바보놈을 아예 산속에서 처리하라고. 이미 동서는 관간에서 자결한 것으로 꾸며졌으니 이제 남은 건 저 둘뿐이다. 행랑아범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은 사라진 채 독사처럼 차갑고 끈적거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서가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녀의 죽음을 자결로 위장할 만큼 시어머니의 손길이 치밀하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기복이는 행랑아범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보더니 제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관간 열쇠예요. 동서 형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가봐야 해요. 거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거든요. 아이는 위험천만한 제안을 던졌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진실을 향한 광기 어린 집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머슴들의 눈을 피해 어둠이 짙게 깔린 담벼락 아래를 기어 동서가 갇혀 있다는 관간 뒷벽으로 향했습니다. 행랑아범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복이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가느다란 철사 하나로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지독한 피 냄새와 투구꽃의 역한 향기였습니다. 관간 안에는 동서가 연분홍색 비단 치마를 입은 채 목을 맨 것처럼 대들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복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동서의 시신 아래로 다가가 그녀가 손에 꽉 쥐고 있던 작은 종이 조각을 빼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직접 내린 살생부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그때 관간 밖에서 횃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거친 발소리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누가 감히 관간 문을 열었어? 우리는 퇴로가 끊긴 절체절명의 위기 속했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서의 시신과 함께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관간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것은 시어머니의 충복인 행랑아범과 횃불을 든 2명의 머슴이었습니다. 불빛이 천장에 매달린 동서의 싸늘한 시신을 비추자 머슴들은 잠시 주춤거렸으나 행랑아범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단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역시 이곳에 있었구나. 죽은 자와 함께 갈 길을 재촉해주마. 저는 기복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지만 좁은 관간 안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복이가 품 안에서 낮에 사당에서 챙겨온 향 가루 주머니를 꺼내 횃불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관간을 가득 채웠고 독한 향 냄새에 눈을 뜨지 못한 행랑아범이 헛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기복이의 손을 잡고 머슴들의 가랑이 사이로 몸을 날려 어둠이 짙게 깔린 뒷마당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뒤편의 가파른 절벽길로 달아났습니다. 뒤에서는 횃불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산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행랑아범의 분노 섞인 외침이 산울림이 되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르자 발밑으로는 집어삼킬 듯한 검은 파도가 소용돌이치는 강물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기복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장부와 살생부 조각이 든 주머니를 제 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형수님, 저 사람들은 저를 죽이지 못해요. 제가 바보인 척하며 모은 비밀들이 아직 저들에게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형수님은 살아서 관하로 가야 해요. 아이의 눈동자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한 남자의 결연함과 모든 것을 내다보는 현자의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기복이는 저를 향해 작별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행랑아범이 절벽 끝까지 쫓아와 칼을 겨누는 찰나 기복이는 스스로 사내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를 강물 쪽으로 밀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하세요. 바보가 세상을 다 안다고. 저는 차가운 강풍에 몸이 휘청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는 시야 너머로 행랑아범의 칼날이 기복이의 어깨를 스치는 모습과 소년이 비명을 지르며 붙잡히는 광경이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온몸을 짓누르며 저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배부 깊숙이 물이 들어차고 의식이 멀어져 가는 순간에도 저는 품 안의 장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가문의 추악한 민낯을 천하에 드러내고 저를 위해 희생한 기복이를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결의가 죽어가는 제 심장을 다시금 고동치게 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사투는 이제 물결을 타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가문을 향해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은 제 폐부를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복이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물결에 휩쓸려 수리를 떠내려간 끝에 어느 이름 모를 나루터 근처 모래사장으로 밀려 올라왔을 때 제 몸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나무 토막과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품 안의 장부를 꺼내기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기어 가득 강둑을 올라 근처 민가의 불빛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는 한 사내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떨어진 제 장부를 가만히 집어들더니 달빛 아래서 내용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서 살짝 드러난 마패의 형상이 희미해져 가는 제 시야 속에서 마치 구원의 빛처럼 번뜩였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민가 안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향과 함께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찢어진 흰색 한복은 깨끗한 무명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말린 장부와 살생부 조각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앉아있던 사내가 삿갓을 벗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는 30 중반의 단호한 인상을 가진 이로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가문은 이미 집안이 아니라 살인자들의 소굴이로군. 그는 자신을 조정해서 내려온 암행어사라고 밝히며 이미 며칠 전부터 이 가문의 수상한 재산 증식과 의문의 죽음들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복이가 가문에 홀로 남겨져 있음을 알렸고, 어사가 제 손을 잡아주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말게. 그 아이가 보여준 천재적인 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 오늘 밤 가문의 문을 부수고 진실을 묻겠다. 어사는 관군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급히 전령을 보냈고, 저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그와 함께 가문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가문의 기와지붕 아래로 시어머니가 보낸 머슴들이 여전히 횃불을 들고 마당을 지키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은 줄로만 알고 승전고를 울리듯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로 기둥의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기복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랑아범은 채찍을 휘두르며 기복이에게 장부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었으나 아이는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강물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천둥 소리가 들릴 거야. 기복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문의 정문을 부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의 외침이 대기를 갈랐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둠 속에 숨어있던 관군들이 파도처럼 마당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 조카가 오랏줄에 묶여 압송되려는 찰나 갑자기 사랑채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행랑아범이 체포되기 직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미리 사랑채에 불을 질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안 돼. 그곳에 아직 진실이 남아있단 말이다. 어사의 외침과 동시에 관군들이 물동이를 나르며 불을 끄려 했으나 기름을 뿌려둔 듯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사랑채 지하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기복이가 낮에 장부를 찾을 때 잠시 가리켰던 바닥에 헐거운 나무 판자 아래가 기억난 것입니다. 저는 어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무너져 내리는 사랑채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를 찌르고 타오르는 대들보가 머리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불길이 치솟는 방 안에서 저는 기복이가 알려준 대로 책상 밑 바닥 판자를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장부보다 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모를 위해 비축해둔 수십 개의 금괴와 전국의 세도가들에게 보낸 비밀 매물 명부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단순히 한 가문의 몰락이 아니라 조정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피바람이 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금괴가 든 작은 상자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불붙은 석가래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탈출구가 막혀 질식할 것 같은 순간, 기복이가 불길을 뚫고 나타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이쪽이에요. 귀신들이 다니는 작은 통로가 있어요. 아이는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구멍처럼 작은 뒷벽의 틈새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채를 빠져나오자마자 거대한 지붕이 폭발하듯 무너지며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마당으로 굴러 나온 저와 기복이의 얼굴은 검은 그을음으로 가득했고 품 안의 금괴는 뜨거운 열기에 달구어져 제 가슴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제가 가지고 나온 명부를 확인하고는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명단에 적힌 이름들이라니. 자네가 나라를 구했네. 시어머니는 불타는 사랑채를 보며 자신의 야욕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공든 탑이 가장 천대받던 며느리와 바보 소년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복이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손에 묻은 재를 털어내고는 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가문의 어두운 역사는 이 불길과 함께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를 집어삼켰던 불길이 새벽녘에 차가운 공기에 사그라들 묻혀 가문의 마당은 타버린 종이 조각들과 검은 재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사는 제가 불길 속에서 목숨을 걸고 건져낸 뇌물 명부를 소중히 품에 넣으며 이것이 조선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단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저주하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탕녀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무너진 담벼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잿더미가 된 사랑채 자네 앞에 주저앉아 타버린 나무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기복이는 제 옆에 다가와 앉아 제 손에 묻은 검은 그을음을 자신의 낡은 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매운 연기는 다 날아갔어요. 이제는 기름 냄새도 독초 냄새도 나지 않는 진짜 아침이에요. 아이의 말대로 동이 터오는 하늘은 맑고 투명했으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관군들이 집안을 수색하며 남은 머슴들을 압송하는 사이 어사는 저를 조용히 불러 시어머니의 비밀 서고에서 발견된 작은 서찰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찰은 놀랍게도 수년 전 돌아가신 제 친정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가문에 시집 오기 직전 이미 시어머니의 검은 야욕을 눈치채고 경고의 서신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던 아버지를 입막음하기 위해 저를 인질처럼 가문으로 끌어들였고 결국 아버지는 의문의 병사로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찰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이유가 단순히 가문을 잇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들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복이는 우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며 자신이 왜 바보인 척하며 이곳에서 견뎌왔는지 그 이유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이 집에서 잃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바보가 된 거예요. 형수님이라도 꼭 살려야 했어요. 아이의 고백에 저는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행랑아범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어사의 칼날 아래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숨겨둔 마지막 금괴가 더 있다며 관군들을
유인하려 했으나 기복이는 비웃듯 담장 아래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금괴는 땅속에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매일 아침 닦던 저 커다란 장독대 밑에 숨겨져 있지. 관군들이 장독을 깨뜨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금괴가 아니라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힌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금괴보다 더 무서운 비밀, 즉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명단을 승리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단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제 이름과 기복이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사는 분노하여 시어머니에게 당장 곤장을 치고 압송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가문의 위선적인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 마당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복이와 함께 이 피비린내 나는 가문을 떠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문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박 씨는 압송되는 가마 안에서 기괴한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패를 숨겨둔 도박사처럼 저와 기복이를 향해 서늘한 눈길을 던지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가문의 진짜 안주인은 죽어서도 그 자리를 내놓지 않는 법이다. 그녀의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관하로 떠나려던 어사의 행렬 앞을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들이 다시 한번 가로막았습니다. 사방의 담벼락 위에서 화살촉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고 마당은 순식간에 다시 한번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가문에서 보낸 마지막 사병들이 자신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 어사와 증인인 저희를 몰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복이의 손을 잡고 어사의 뒤로 물러섰으며 포졸들은 창을 세워 원형진을 짜며 적들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자 마당의 횃불들이 하나둘 꺼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사는 칼을 뽑아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며 군사들을 독려했지만 사방에서 몰려드는 사병들의 기세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때 기복이가 제 손을 놓으며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우물정자로 뛰어갔습니다. 형수님, 저들이 노리는 건 장부가 아니라 저예요. 제가 이 가문의 진짜 혈통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의 외침과 동시에 기복이는 우물정자의 난간을 타고 올라가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나무 목걸이를 뜯어내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나무 조각 안에서 눈부신 옥빛 인장이 드러나자 습격하던 사내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생전에 기복이에게만 물려주었던 가문의 모든 가신을 움직일 수 있는 가주 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찾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그 물건이 바보라고 천대받던 소년의 낡은 목걸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복이는 눈물 맺힌 눈으로 사병들을 호령했습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저 살인마 여인을 따르겠느냐? 내 부모를 죽이고 나를 바보로 만든 저 여인을 위해 너희의 목숨을 버릴 셈이냐? 소년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사병들은 들고 있던 활과 칼을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마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발광했으나 이미 전세는 완전히 역전된 뒤였습니다. 어사는 기복이의 용기에 감탄하며 이 소년이야말로 진정한 가문의 주인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기복이에게 다가가 그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녀는 다시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지만 그의 어깨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내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적은 사라졌고 우리는 가문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 집을 떠나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가문의 대문 위로 차디찬 새벽 안개를 뚫고 금빛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일당들은 무거운 착고를 찬 채 관하로 압송되었고 피로 얼룩졌던 마당은 관군들이 물로 씻어내어 겉으로는 다시 정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사는 기복이에게 이 가문의 주인으로서 남을 것을 권유하며 조정에서 아이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복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더욱 꽉 맞잡았습니다. 형수님, 이 집에는 너무 많은 눈물이 배어 있어요. 저는 이제 바보 기복이가 아니라 세상을 자유롭게 떠도는 바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는 가주 인장을 어사에게 맡기며 이 재산들이 그동안 고통받았던 백성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우리가 비로소 이 지옥 같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찢어진 한복과 낡은 옷 대신 어사가 마련해준 소박하지만 정갈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가문의 문턱을 천천히 넘어섰습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마을 어귀 언덕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웅장한 기와 지붕들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가문의 권위와 탐욕이 한 줌의 흙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복이는 언덕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꺾어 제 머리에 꽂아주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수님, 이제는 기름진 전 대신 시원한 산나물을 먹으며 산천을 유람해요. 독초 냄새가 나지 않는 향기로운 곳으로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쪽 하늘로 길게 뻗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저의 안식처는 화려한 가문의 안방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가문을 등진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이름 모를 장터의 주막에서 사람들은 천재적인 지혜를 가진 소년과 인자한 여인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죽음의 육전에서 살아남아 거대한 음모를 깨부수고 사라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길가에 앉아 기복이가 쓴 새로운 시 구절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탐욕의 늪을 건너 진실의 바다에 닿으니 비로소 사람의 향기가 나는구나. 기복이는 이제 더 이상 바보인 척할 필요가 없는 당당한 청년의 모습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정의를 향한 그 뜨거운 심장은 오늘도 누군가의 밥상 위에서 정직한 음식의 향기로 피어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명절의 의미, 즉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평온을 찾았습니다.